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정구승. 예. 오늘 네, 대체 MC 반갑습니다. 정구승입니다. 예, 제가 네, 오늘 조금 반갑습니다. 모자른 점이 있더라도 좀 아니요, 잘 아니요. 양해해 주시기 그냥 밖에서 바랍니다. 들었는데 아주 잘하고 예. 계십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네. 김병주 의원님은 원래 그 군 전문가로 불리시다가 네. 최근에는 경기도 전문가로 불리고 네.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전문가로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네. 법무관이긴 했는데 아까 나선 문건일 변호사는 군법무관이었지만 저는 공익법무관이어서 네. 기세가 좀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퇴근길마다 대법원 앞에서 네. 일주일째 지금 1인 시위 중이시라고. 네. 이 정도면은 저도 대법원 행정처에 있었거든요. 법무관으로. 그랬어요? 네. 자주 네. 마주칠 텐데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네, 지금 2주째인데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이런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대법원 직원분들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표현을 많이 하진 않는데 10명 중에 한두 분은 엄지척 해주면서 눈인사를 해주면서 잘한다 응원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 말고도 길거리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시위를 하느냐? 사법부 대법원을 수사하라 내란 혐의로 촉구하기 위해서 가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죠. 지금 12.3 내란이 일어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내란의 주불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잔불 정리를 행정부하고 군 경찰은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주불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손도 못 대고 있어서 제가 수사 촉구하는 이런 시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보수적인 그 동네와 네. 보수적인 대법원을 생각한다면 10분의 1의 엄지척이라도 대단한 반응인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행정처에 있을 때에는 네. 정치는 거의 그냥 언급하면 안 되는 약간 네. 볼트모트 같은 존재였었는데 네. 그런 분위기라면 상당한 네. 호응이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제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차원의 기자회견과 내란 특검 방문도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었나요? 지난주에는 저 혼자 계속 시위를 했는데 이제 당이 호응을 해줘서 어저께는 3대 특검 대응위원회에서 가서 대법원 앞에서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고요. 법원 행정처 수사하고 그다음 사법 개혁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 통제가 가능하게 법 위에 사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 밑에 사법부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전년희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같이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어제 지도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진짜로 이제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물밑에서 정부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직위원 재판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물러 터지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윤석열이 불러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 특검이 있으면은 재판도 특검이 있으면 특판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국민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전담 재판부 설치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졌고 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라서 대통령께서 지금 또 꺼내면 이것이 정쟁이 되고 대통령님의 공적 이런 것들이 묻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국하시면 아마 목요일 날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저기 내란 특검 저기 기자회견 끝나고 저하고 해서 3대 특검 위원들이 대응 위원들이 내란 특검도 방문했습니다. 네. 어제 내란 특검을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방문을 해서 박지영 특검보와 검사들에게 사법부 수사의 필요성, 내란 혐의 수사의 필요성을 아주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사법부가
내란 혐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고 왜냐하면은 심야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12.3 내란 때 그런 것들을 특검까지 가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유, 꼼꼼히 챙겨주셨네요. 네네. 그럼 의원님께서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수사들의 편파 재판, 룸사롱 사건 지기현 판사를 수사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제2의 법조 내란의 불씨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네. 사법 카르텔이 철옹성 같이 지금 단단한 것 같아요. 사법부를 수사하지 않으면은 늑장 재판, 편파 재판, 긴급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란 척결을 하려면 마지막 종착점이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실제 보십시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박정희가 내렸지만은 그거를 종결자는 누구였어요? 재판에서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독립을 외치지만 지금까지 또 제대로 된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정권의 시녀처럼 했는데 12.3 내란 때는 아예 내란 재판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계엄 재판부,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관장하고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 독립성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메시지 하나 못 내고 동조하는 회의를 한 걸로 봐서는 내란 부하 수행이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손을 봐야 된다. 그때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지기현 재판부가 나오고 뭐 윤석열 풀어주고 계속 이러한 사법 구태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법원 행정처 근무하셨으니 더 잘 아시겠네요. 저는 법무관으로만 있었어. 최근 지기현 재판장이 좀 가족 오락관 같은 재판 진행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을 보면은 마치 가족 오락관 같아요. 재판관들의 어떤 권위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 안에서 보면은 너무나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보통 재판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국가를 훔치려고 했던, 훔쳐서 독재자가 되려고 했던 내란에 관계된 재판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피고인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희닥거리고 웃고 정의로로 나온 예를 들어서 홍장원이나 뭐 일부 인원들을 조롱하고 이런 건데도 제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러다가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용년 피고인 그쪽에 끌려가서 풀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계엄은 장난이 아닙니다. 좀 지기현은 엄중하고 진지하게 재판에 임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재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마치 보통 재판도 저렇게 재판을 하는가요? 저런 재판을 본 적이 없잖아요. 일반 형사 재판도 엄숙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법의 존엄성이라든가 저런 것들을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윤석열 재판으로 넘어가 보면 어제 윤석열 재판에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여인영이 작년에 윤석열이 비상대권 조치와 계엄을 언급했을 때 군의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불가능하다라고 진언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무릎까지 꿇었다고 하는데요. 네, 저거는 여인영의 좀 이중성이 보인다고 봐요. 사실 윤석열이 작년에 비상 대권을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무릎 꿇고 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말 속에는 이미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를 예전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인영은 선택적 증언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안 해버리고 유리한 것, 자기가 무릎 꿇고 뭐 내란을 반대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계엄에 대해서 훈련을 여인영이 방첩사령관 할 때 작년 3월에 연합훈련 할 때 한 2주 정도 아주 장기간 계엄에 대한 훈련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뭐 전혀 안 했다고 하죠. 물론 대부분 부대들은 실제 병력을 야외에 출동을 시켜서 하지는 않아요. 계엄에 대한 건 군도 계엄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12.12 쿠데타로 인해서 계엄이 국민들로부터 군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계엄은 사실 필드에 나가서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서 이런 계엄 사항일 땐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런 토의 형식으로 하고 사항 조치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령부는 작년에 봄에 이례적으로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마치 본인은 뭐 계엄 훈련을 전혀 안 했다라고 하는데 군은 테이블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계엄을 반대했다라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한 것 같아요. 자기에게 그것은 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갈라서기 하고 있다 윤석열하고 윤석열로 내가 그때 반대하지 않았냐 그때도 너 한 거 아니냐라고 한 방 먹인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고전 재판에서 윤석열이가 그 수사에 시옷도 모르는 뭐 여인형을 되게 비하하는 예, 발언을 홍정은 그 홍정 차장을 하고 했잖아요. 그거 아마 들었으면 되게 분노스러웠을 거예요. 마치 여인형과 윤석열, 김용현은 충한파로서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때 홍장원이가 명답하잖아요. 피고인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겁니까?라고 일침을 놓으니까 막 그 윤석열이 당황해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꼴이었죠. 김건희한테 여사 안 붙였다고 화를 내던 사람이 자기한테는 피고인이라고 해도 한 마디도 못 듣던. 그러니까 참 인상적이었죠. 실제 피고인인데 왜 저런 증인들이 피고인이라고 안 하는가 했는데 피고인 딱 하니까 동등한 입수에서 딱 훈계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딱 한마디 하니까 당황해갖고 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 같은데 현재 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 분위기는 실제 지난주에 소장에서 중장 진급 장성들이 한 20명 장성 진급을 했고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진급을 한 것이고 이번 진급에서는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람은 다 배제가 됐죠. 예를 들면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12월 4일 날 03시에 서울로 출발하는 계엄사령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계엄버스에 탄 장성들이 다 배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이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아주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인원은 인사의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저는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렇게 내란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조사를 해서 내란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내란 가담을 확인을 하고 인사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종합대응특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위원장도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와 용산은 각자 분주했는데 대법원 수뇌부도 그때 당시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좀 놀라운 점이 그때 당시 회의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회의록이 없는 건지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 회의를 했고 회의록을 남겨야 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건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봐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는 회의를 한 걸로 나오거든요. 무슨 회의를 했겠습니까? 사법부에 관계된 권한을 군사법원으로 이양하는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는 회의를 했다고 보여져요. 이 분야가 조금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인 이해가 조금 약한데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 비상계엄이었어요.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는 혹시 슬라이드 있나요? 그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관장하잖아요. 행정부하고. 그럼 맞습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이 각 도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고, 예. 됐잖아요. 그러면은 13개 범죄는 저기 보십시오. 제7조에 의하면은 계엄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니까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겁니다. 사법부는 완전히 계엄사령부가 사법부가 되는 겁니다. 저때 찍소리 하나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것처럼 독립이 성이 훼손되는. 그리고 계엄사령부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서 체포, 구금,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런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띄워줄. 그래서 계엄법 10조에 의하면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계엄사령부에 있는 군사부문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법원에서 하던 거를 군사법원으로 이양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고요. 13항 보면은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 아마 저것은 포고령 위반죄는 전부 군사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포고령 위반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보면은 포고령 위반은 진짜 많은 것들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하면 다 잡혀가고 집회하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정치 활동 같은 거 몇 명만 모여 있어도 잡혀가고, 지금 사망해 보면 언론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 오마이TV 또 하려면 계엄사 통제받는다. 아마 바로 폐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저런 것들은 그다음 한번 보시죠. 실제 이상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따라서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해요. 영장 없이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현장에서 하는 거고, 저런 것들은 다 군사법원에 일반인들도 가게 돼 있고, 사법부가 저것을 양해해주고 이양하려고 했던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저것은 진짜로 내란의 주요 종료 임무 종사자이면서 조이대 같은 경우는 부하수행죄, 최소 부하수행죄는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대로 그래서 사법부의 내란의 주불은 아직도 진압이 안 됐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이런 시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저께도 내란 특급을 직접 방문해서 수사를 촉구한 이유는 통신 기록은 1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네, 12월 3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할 텐데, 조금 지나면은 증거 자료가 다 사라질 거예요. 아마 문서는 아마 다 자기들이 이미 삭제하고 파쇄했겠죠. 파쇄했을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아마 통신 기록이라든가 컴퓨터에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자기들은 지웠지만 포렌식하고 또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빨리 사법부 조의대와 법원행정처 사법부를 내란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법성 인식이라는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하면서도 처음 봤던 기각 네. 사유를 드는 게, 마치 얘는 박 법무부가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논리가 마치 저는 사법부를 비유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불법인지 모르고 루틴 업무, 기존에 그냥 예정된 업무를 했을 뿐이다라고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그렇게 기각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었었는데, 불법이라고 모른다는 거는 나는 무능한 보통 국민도 다 알아요. 12.3 내란 일어났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알고 전부 다 목숨 걸고 국회로 모여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란을 진압해 주셨는데, 법원연구원 법무부 장관이나 사법부나 법을 사법부도 마찬가지도 합법을 일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회의를 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예. 저는 당시 양주 2병 반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포고령을 보자마자 위헌이란 걸 깨닫고 저도 국회 본관을 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정문을 넘어서 본관을 들어갔던 유일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그 변호사님도 내란 제압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네요. 네. 네. 근데 그 조건 반사적으로 술 드시다가도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건 반사적으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담장을 넘어서 국회 본관 앞을 지켜주셨는데, 지금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받는 장관과 사람들이 사법부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그 와중에 양양군 공무원이 계엄령 놀이라는 거라서 논란이 됐는데요.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계엄령 놀이 말 자체가 끔찍한데 와 이게 내용은 또 더 참혹합니다. 현재 A 씨는 경찰에 입건된 상태라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진짜 너무 경악스럽죠. 분노스럽고요. 이게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모방 범죄라고 봐요.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나라를 훔쳐서 장기 집권하려고 경찰을 동원해서 자기 반대하는 세력들을 총칼로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12.3 내란. 그러니까 저기 일부 몰지각하고 한 7급 공무원 이런 인원들이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계엄령 놀이라는 명분 하에 뭐 신호 보내면은 속옷까지 빨간 옷 입고 빨간 거 써라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밝듯이 대통령의 계엄, 비상계엄 내란은 사회 곳곳에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윤석열 자기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저 멀리 모방 범죄까지 일어날 정도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3 내란을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면은 미래 세대에 우리가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내란 척결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최고위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어저께는 내란 특검 찾아가서 수사 촉구하고 왜 필요한지 1시간 동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두고 봐야 될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통신영장을 과연 법원이 내줄까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서도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하는데 해줄까 우려해서 그래도 시도해라. 당신들 내란 특검 뒤에는 나와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뒤에 국민이 있지 않느냐. 국민을 믿고 해라. 만약에 안 해주면은 우리가 나서서 응원봉을 들고 다시 사법부를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국민을 믿고 하라. 용기를 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양양 공무원 넘어가자면 대통령실에서도 엄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던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조치가 되겠죠? 엄정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저것은 단순히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양양 군수까지 지자체장까지 저는 수사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제가 알기로는 알고도 미온적인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분리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언론에 난 다음에야 뭐 부랴부랴 조치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지휘 개선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도 눈을 감은 건지 모르고 몰라도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알고 조치를 안 했다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이 G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수사를 다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네. 네, G20으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한국이 또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맡게 되는데 뭐 일각에서 외교 천재 이재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이번 G20 가셔서 사실 성과도 많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28년도에 G20 20개국 정상회의를 우리가 의장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면 G20 출범 20주년이에요. 2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아주 뜻이 깊다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리더십을 입증한 쾌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보고요. 에이펙에 이어서 또 G20 의장국까지 이렇게 맡게 돼서 저는 환영을 하고요. 또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에이펙 이후 UAE 순방 등에서 엄청난 외교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 꼽아주신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기에 칵 꼽히는 것이
글로벌 인공지능 AI 기본 사회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기한 겁니다. 기본 사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부터 철학으로 갖고 계시는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 사회를 또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제 이 기본 사회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그중에 AI 기본 사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AI 사회로 가게 되면은 특히 불평등과 격차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자나 대기업들 또 이런 데는 와 또 격차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평등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 글로벌 AI 기본 사회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런 비전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당에서도 AI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뒷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비전을 AI 기본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최적합한 도라고 봐요. 그래서 AI 기본 사회를 세계 표준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 재판에 나와서 좌파 정부다,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뭐 원조를 부탁했다라고 하던 그 사람과 비교되는 외교적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네. 특히 또 이번에 이집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업무를 보는 사진이 공개되어서 화제입니다. 김혜경 여사가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한다라는 교민의 말을 전달하자 키스에스단 그 당시 어목한 시절 그 추위를 네. 이기면서 버텼던 키스에스단이 취엄시험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역시 그 대통령이 그 영부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기 사진에도 보듯이 서류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저는 저 서류가 주로 보이던데 비행기 안에서 많이 흔들리는데도 저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에 감동을 받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거 대표 시절에 최고인으로 1년간 같이 일했잖아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반응을 빨리빨리 하기를 원해요. 오늘 물으면 내일 바로 반응 안 하면 또 문자가 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아유, 저희 그래서 네. 당이 그때 진짜 많은 일을 했고 특히 12.3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 극복 과정에서 저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위기에 강한 리더십, 저런 부지런함이 없었으면 극복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한 6개월 됐는데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변화는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전에 윤석열 때는 맨날 저녁에 폭탄주 마시고 아침 11시에 막 출근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밑에서는 절로 일을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장관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장관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 밑에 국장들이 열심히 하고 그럼 공무원 사회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는 일하는 분위기가 됐다. 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까 군 분위기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군이 되게 군기가 강화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됐다. 점심시간 같은데 예를 들면은 딱 칼같이 지키고 저는 점심 먹으러 가서 1시 반, 2시 반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죠. 예. 지키면서 일하는 분위기. 역시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예. 사실 비교하자면 예전에 그 빈종이를 흔들었던 네. 모 대통령과 그리고 네. 끝나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하면서 술 먹으러 들어갔던 모습이 그러니까요. 빈종이 가지고 뭐 이렇게 오버랩이 일하는 되네요. 척 예. 하고 뭐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대화를 하면서 듣고 그야말로 일하시는 분이죠. 네. 네, 이제 군사 전문가 그리고 주불리에서 이제 경기도 전문가로 거듭나고 계신 김병주 의원님이 뽑은 이번 주 경기도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지금 예산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노인복지 예산 삭감했던 거를 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복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의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을 지적을 했어요. 사실 경기도
김동연 지사 우리 민주당 출신이라서 지적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과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절박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거 제가 예산을 잘 모른다. 예산은 전반적인 복지 예산은 올라갔다 하면서 별명을 늘어놨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경기도 그 도의회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복지 예산 특히 노인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겠다 사과하고 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기했던 예술 분야의 예산도 경기도 문화재단 200억 삭감하고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고위원은 조만간 그럼 사퇴하시는 수순일까요? 네 그렇죠.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 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12월 3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쯤은 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12월 3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당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주 사퇴를 해서 조금 더 지휘부의 부담을 떨어주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그렇죠. 기간이라서 네. 순방 중에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목요일 날 대통령님이 귀국하시면은 금요일쯤 사퇴를 할까 고려하고 있고요. 네. 하나 정정을 하자면 대통령은 내일 새벽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예. 내일이 그러니까 목요일 내일 그러니까. 이 내일이 수요일로 수요일 워낙 바쁘게 요즘에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 방송을 수요일 날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화요일로 땡겨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오마이 하면 수요일로 한 1년간 계속 진행하다가 그러셨구나. 오늘 여기 방송에 와서 생각을 했네요. 오히려 제가 뉴비여서 제가 잘 몰랐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러면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그리고 혹시 또 남기실 말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오늘 뭐 아주 지금 비가 많이 조금 오고 있는데 날씨가 또 쌀쌀해진다고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법부의 내란 주불은 꺼지지 않았고 또 국회도 입법부에도 내란의 주불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내란 동조 정당, 그렇죠. 국민의힘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빨리 위원정당 해산을 시켜야 될 텐데 국민과 힘을 합해서 사법부의 내란 청산 그리고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이런 걸 가열차게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을 같이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요새 주불리 김병주도 여러분 뜻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요새 주불리 김병주가 좀 구독자가 정체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지금 12.3 내란 전후에서 1년 전후에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오늘 못다 한 얘기는 주불리 김병주에 들어와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구성 변호사님 사회를 아주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박정호 기자님 자리가 흔들릴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의원님 책까지 가져와서 이제 사인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다음에 뵈면 꼭 저는 사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